안녕하세요. 또 밤에 잠 안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밤에 잠을 잘 안 와서 죄송합니다.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좀 전에 괜찮았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요. 오늘은 사실 인스타 올릴 자료를 준비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영화가. 이 영화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미리 사전 설명이 없이 가면 인스타 올린 게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차라리 영상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인스타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도 그래서 저희 구독자께서 약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곧 나을 거야, 아마. 지금, 몸이 잠겨가지고. 오늘 거의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거의 하지 않아서. 오늘 영화는 코스모폴리스라고 좀 된 영화입니다. 2008년에 나온 영화고요. 코스모 붙었다고 이제 우주 이런 거 아닙니다. 우주 이런 거 아니고.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영화 리뷰하면서 빅숏부터 했죠. 빅숏하고 그 다음에 마진콜하고 그리고 가끔 RTS에서 영화 얘기는 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하는 건 약간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약간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이 좀 조용해진 것도 있고 그동안 빅숏하고 마진콜은 시장 자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 영화는 조금 자본주의 또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무시면 되고 영화도 되게 어려워요. 한 2시간 되는 영화고 뭐 액션 같은 게 거의 없어서 엄청 지루하지만 저는 이 영화 엄청 좋아해서 굉장히 유명한 건 아니에요. 감독은 엄청 유명한데 저는 이 영화 되게 좋아해서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한 5번, 6번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약간 놀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휴기도 하고 이 시간에 잠 안 주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잠 들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들으시다가 주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잠 안 오시면 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코스모폴리스 영화 얘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시작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화 내용 다 얘기하기 때문에 완벽히 스포하는 거라서 나중에 보실 거면 조금 보다가 이제 끄고 영화를 보시면 좋은데 사실 이거 보고 영화 봐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내용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 봐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2008년 영화니까 거의 16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실제로 보실 분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OTT에도 없고요. 유튜브에도 영어 버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DVD가 있어서 DVD로 봤고요. DVD 연결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Red become the unit of currency. 여기 이제 즈비니에프 헤르레르트라고 읽는데요. 이게 폴란드 시인인데 폴란드 시인이 쓴 Report from the besieged city. 그러니까 포위된 도시로부터의 보고라는
시에 이런 이제 문구가 있답니다. 쥐를 화폐 단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포위된 도시인데 이게 이렇게 봉쇄된 거잖아요. 도시가 봉쇄된 도시 안에서 봉쇄되면 이제 바깥의 시스템하고 단절되는 거거든요. 어떤 보급 같은 게 안 돼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기존 화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그동안은 10,000원짜리 주면 뭘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물자 자체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물물 교환했겠죠. 뭐 금 같은 거 주고 빵 사 먹고. 근데 나중에 빵을 구울 것도 없고 결국은 들쥐, 그러니까 들쥐는 아니겠다. 도망다니는 쥐니까 쥐 한 마리, 쥐 두 마리가 이제 화폐 단위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뭘 살려면, 뭘 얻으려면 이제 쥐 몇 마리 가져와요. 이렇게라 하는 거죠. 가장 이제 도시가 포위되면 마지막에 먹는 게 이제 마지막쯤에 먹는 게 쥐하고 뭐 바퀴벌레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 시체도 먹는다고 하니까요. 그게 뭐 스탈린그라드도 그랬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시인이 쓴 거는 뭐 해석하기에 문학계에서는 1981년도에 있던 이제 폴란드가 이제 소련에 포위됐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시인이 의미하는 건 어떤 모든 봉쇄된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화금론, 화폐금융론의 어떤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폐란 무엇인가? 커런시란 무엇인가? 통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돈으로 쓰고 있는 것들, 돈이라고 인정하고 돈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처음부터 이 책을 기반으로 한 건데, 책이 원작인데 이 책이 처음부터 이제 훅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뭐 이런 거다라고 훅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처음에 이제 리무진들이 흰색 리무진들이 쫙 있어요. 리무진 여기 보면 롤스로이스죠. 리무진이라는 게 이제 기존 차를 늘린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타는 요 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 에릭 패커 28세인데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트레이딩을 엄청 잘해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경호원. 근데 이 에릭 패커가 어느 날 약간 고집을 부립니다. 머리를 깎아야겠다. 이발하러 가야겠다. 머리 잘 깎였는데 어쨌든 이발하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뉴욕이거든요. 뉴욕 어느 지점부터 거의 그 뉴욕 도시를 크로스해서 거의 가로질러 가야 되는 그 이발소까지 가자고 경호원한테 요구합니다. 근데 경호원이 오늘 조금 차도 막히고 오늘 약간 그 정보본부에서 경호본부에서 온 걸로 보면 좀 위험한데 꼭 가야겠어요. 그런데 가야겠대.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 주는 사람이 사장님이 가자고 하는데 가죠. 출발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머리 깎으러 가는 거예요. 머리 깎으러 어떤 동네로 가자고 하는 게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리무진 아니에요. 리무진 아까 엄청 길거든요. 리무진이 한 6m, 7m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장 자리에 앉아서 이 에릭 패커는 돈이 되게 많아서 이 리무진 안에 다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방탄차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리무진 안에서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도시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자기 부하들 이제 마이클 샤이너 기술 시스템 담당입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전산 책임자 불러서 이제 갈굽니다. 야, 내가 약간 지금 시스템이 좀 이상한데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뭐 너 체크해봤어? 확실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마 28인데 한 초창기부터 같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트레이더고 기술적인 면도 잘 알지만 수학을 좀 잘하는 트레이더고 얘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안 같은 거 시스템 책임자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쫄진 않습니다. 내가 체크 다 했고 뭐 괜찮아 뭐 이럽니다. 근데 얘 계속 이제 약간 쪼다가 얘가 안 쪼니까
우리 옛날부터 같이 했는데 넌 약간 이제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갈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 영화에서는 위안화 중국 위안화 약세 베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잃어. 위안화 약세 베팅을 했는데 위안화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가 볼 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잃으니까 시스템 담당자를 데려다 조지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난 그 시스템 전혀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그래서 근데 왜 내 화면은 이러지?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계속 이제 옆에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정체가 심하니까 뉴욕이니까 택시가 섰는데 이 자기 와이프거든요. 몇 주 전에 결혼한 와이프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그 택시로 옮겨 탑니다. 그래서 너 왜 택시 너라고는 안 그러고 미국이니까 반말인가 어쨌든 당신은 왜 택시 타고 다녀?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택시가 편해. 택시 타면 기사 아저씨들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거 싫어. 내 차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자 그럽니다. 이때가 아침이에요. 아침 근처예요. 그래서 식당에 갑니다. 여기 보면 24시간 오픈이기도 하고 딱 봐도 약간 그렇게 막 엄청 비싼 데는 아니잖아요. 약간 간이 식당 같은 데요. 싼 식당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서민들이 먹는 걸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에릭 패커 28살짜리 신흥 부자가 와이프한테 주로 하는 대사는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잠자리를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우리는 잠자리를 해야 된다. 계속 우깁니다. 우긴다기보다는 계속 약간 좀 징징대면서 계속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뒤에 또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뭐 빙빙 돌리면서 딴소리를 하고 우리 아직 그럴 필요는 없고 언젠가는 그럴 건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회피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경호원 뒤에 보이시죠? 경호원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에릭 패커가 계속 이제 위협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계속 얘는 이제 이거 먹으면서도 그러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우리는 더 친해져야 된다. 우리는 이제 부부 관계를 해야 된다. 계속 요구해요. 집요하게. 그래서 뒤에 이제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 텐데 처음에 좀 어리둥절합니다. 뭐야 이런 식의 물론 이제 부자들의 삶이라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 와이프가 저기 써놨잖아요. 부잣집 딸이라고. 얘는 28인데 이제 막 트레이딩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고 이 여자는 원래 부잣집이에요. 그냥. 이 가문 자체가 쉬프린 가문 자체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사랑 같은 게 별로 없었나 봐요. 어쨌든 엄청 부자고 그런데 이제 소박하게 택시 타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아침을 먹어요. 대충 먹고 다시 이제 머리 깎으러 갑니다. 이제 머리 깎으러 가는 중이잖아요. 머리 깎으려고 아침 한 8시부터 리무진을 타고 뉴욕을 이제 횡단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가 그 하루 동안 영화예요. 딱 하루 영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경호원 대장이 계속 경고합니다. 지금 도시가 되게 위험하다. 뉴욕이. 대통령도 도시에 와 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시위하는 사람들, 시위대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뉴욕이 엄청 혼란스럽고 과격해지고 있다. 그런 이제 경호하는 회사 본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거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에릭 패커 이놈은 오케이, 난 그냥 갈 거야. 어쨌든 갈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대통령보다 더 어떤 완벽한 경호를 받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험하다 계속 얘가 이제 경고하거든요. 얘가 아니고 대통령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이 더 뉴욕에서는
뉴욕에서는 대통령보다는 자본이 더 강력하니까. 원래 뉴욕이 자본의 수도고 워싱턴이 이제 정치 수도잖아요.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엄청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원래는 뉴욕이 약간 그 미국의 그 수도로서 검토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워싱턴을 비롯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뉴욕 저 자본가 놈들한테 우리의 수도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을 만든 거죠. 워싱턴 DC를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그러니까 워싱턴이 계획 도시예요. 이렇게 만들. 나중에 워싱턴도 말씀드릴 텐데 신기해, 그죠? 약간 그 도시를 만들어도 그렇게 뭔가 프리메이슨처럼 뭔가 상징도 하고 막 그런 만들어 두면 계속 회자될 텐데, 그죠? 우리나라도 그 강남 개발할 때 그런 거 만들면 좋았을 텐데 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죠? 아니면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러면 좀 뭔가 그냥 단순한 대도시 말고 다른 게 됐을 텐데, 그죠? 파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에펠탑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낭만이 없어, 그죠? 어쨌든 워싱턴에 신비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어, 알다 보면. 어쨌든 경고를 계속 하는데 갑니다. 그 뭐야, 머리 깎으러. 머리 괜찮은데 깎으러 갑니다. 가다 이제 두 번째 미팅. 아까 그 시스템 담당자는 이제 조졌죠. 이 새끼. 네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시스템은 괜찮아. 내가 잃고 있는 거야. 내가 돈을 잃고 있어. 그래서 위안화 환율 분석하는 놈, 트레이딩 분석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 우리 돈 엄청 잃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이클 친이에요. 이름이 이제 중국계인 것 같죠. 딱 보니까 위안화 베팅하는 쪽이니까. 아, 우리 잃고 있어요. 엄청 잃고 있어요, 지금. 돈 엄청 많이 빌려다 지금 꼬라박고 있고. 계속 잃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지. 사장은 돈을 잃고. 물론 베팅은 사장이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베팅은 사장이 했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지. 포지션이 어떠냐. 금융권에 일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오더가 내려와서 포지션을 잡았어. 오더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거 어떠냐고, 이거 잡아보라고. 그 잃잖아요? 잃으면 내가 자료를 만들어야 돼. 내가 자료를 만들고, 내가 설명을 해야 돼. 난 시켜서 한 건데.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원래 한국 같으면 쫄죠, 이제. 담당자가. 어쨌든 그 북이 나한테, 그 포지션이 내 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안 쫄아. 왜냐면 이제 어려. 얘는 22살입니다. 얘는 28이고, 22살이고, 그러니까 얘가 20대 초반일 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직접 트레이딩 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8살, 6살이나 차이 나니까 이제 얘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쫄지 않아요. 뭐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계속 보고 했는데, 라니식이고, 보면 이제 뭐, 신발도 그렇고. 이제, 나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럽니다. 왜냐면 얘가, 너 몇 살이야? 물어봅니다. 22인데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늙은 것 같아. 사장이 그럽니다. 나도 이제 좀 늙은 것 같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 있네. 막 그러면서 너 뭐 힘든 거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내 마지막 챌린지다. 그런다. 마이클 친이.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면 이제 수학 잘하고 22인데 일하고 있는 거 보면 대학교 중퇴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는 어쨌든 아이비리그는 졸업하는데 실리콘밸리 보면은 중졸, 그러니까 중퇴해야 감사합니다. 예. 중퇴해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나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퇴하고 22살인데 조기 졸업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막 수학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사장님 또 기분이 나빠. 부하 직원이라고 데려다가 깔려고 그랬는데 안 까져. 그래서 이 미팅도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장이 사실 머리 깎으러 가는 게 깨지니까, 우리도 여의도나 이런 데서도 운용하다가 깨지면 기분 환기한다고 이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우나 하시거나. 깨지고 있는데도 그 포지션 안 보려고 딴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손절하면 그 바닥에다 지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순간을 참아야 되는데 모니터 앞에서 못 참는 거예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그걸 못 참으니까 그냥 딴짓을 해요. 그래서 약간 시장가 엄청 흔들릴 때 보면 점심에 막 술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을 회피하려고. 그리고 손절하기 싫으면 윗사람이 부를 것 같잖아요. 그럼 막 계속 돌아다녀. 자리 계속 비우고. 근데 윗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 막 손절하고 싶으실 때 막 그랬었잖아요. 7월 마지막 주 정도였죠. 그때 막 제가 말린 게 이제 그럴 때가 마지막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장은 에릭 패커는 그렇게 생각이 그런 감인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지만 버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도 엄청 많이 이때가 점심 먹고 조금이니까 한 오후 1시, 2시쯤 됐을 겁니다. 엄청 계속 위안화가 우리가 위안화 약해지는데 베팅했는데 위안화가 강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때쯤은 이제 수억 달러를 잃고 있어요. 수억이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억 원이죠. 이미 깨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미팅이죠. 사람 많이 만나. 이놈이 이제 지 편한데 지는 이렇게 자동차에 앉아 있고 지나가는 길에 이제 타라고 한 거죠. 야, 너 타봐라. 그래서 세 번째 미팅은 미술품 중개인입니다. 줄리엣 비노시 엄청 좋아하는 배우인데 프랑스 배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부자니까 미술품을 사다가 얘가 무슨 그림 사다 줘요. 그러면 구해와요. 그러면 이제 알아보고 어떤 중개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얼마 그쪽에도 컨택하고 그런데 둘이 이제 옛 애인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뭐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28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은 41살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어렸을 때 한 6년 전, 8년 전에 이제 뭐 어떤 썸을 넘어선 어떤 관계이긴 해요. 근데 막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미술품 중개인 치고는 꽤 얘한테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얘가 대화를 하다가 어, 이 에릭 팩터슨이 당신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 재능은 낭비될 때 더 매혹적이다. 라는 얘기를 나한테 했다. 그럽니다. 이분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에릭 패터슨은 이제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엄청 이제 기고만장해요. 기고만장하고 내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해. 수학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계속 인포메이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포메이션을 잘 수집하고 잘 가공하면 돈이 된다. 나는 그렇게 했다. 약간 상징하는 게 월스트리트에서 약간 젊은 나이에 수학이나 트레이딩을 알고리즘 같은 걸 잘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영화에서는.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이제 이 디디 핀처 이제 펜처네요. 미술품 중개상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약간. 근데 이거 사실 그 미술계 그러니까 예술계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긴 하거든요. 재능이 엄청 뛰어난 예술가가 또는 뭐 미술인이든 음악 하시는 분이든 안 하고 있어. 막 그림 안 그리고 막 딴 거 하고 있어. 그러면 좀 더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 얘는 그때 그걸 내가 귀담아 드러났던 거지. 아, 이 재능이라는 게 낭비될 때 훨씬 더 뭐랄까 우월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의 삶을 자기 재능 그 똑똑한 재능을 풀리 사용해서 이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올드머니 그 아까 굉장히 갑부집 딸하고 결혼할 정도로 돈이 많은 엄청 갑부야 신흥 갑부야. 사실상 다 이룬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낭비하는 재능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데 신발 중에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전 뭔지는 그 신발 브랜드를 모르겠는데 더러워. 약간 때 같은 게 묻어 있는 신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엄청 비싸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가난마저 훔쳐갔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런 거죠.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틀려. 그래서 막 98, 96 맞고 그냥 놀아. 막 시험 중인데 막 축구하고 있고 막 농구하고 있고 막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이 에릭 패터슨이지. 패커슨? 잠깐만요. 이제 에릭 패커. 패터슨하고 자꾸 헷갈리고 있는데. 패커라고 합시다. 에릭이라고 할까요? 에릭은 이제 약간 내가 이제 여기서 내 재능을 낭비하면 내가 약간 그냥 부자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디디가 좀 한심하다는 얼굴로 이렇게 보면서 너 몇 살이지?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너 몇 살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28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헤어져요. 이제 41살 정도면 이제 약간 세상을 좀 달관하기도 했고 미술 중개상이다 보니까 이쪽 이제 숫자의 세계, 월스트리트의 세계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얘가 이제 막 수억 달러 잃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 사람 이제 예술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이런 알 수 없는 애가 있지라는 표정으로 이제 헤어지고. 그때 이제 뉴스가 들어옵니다. 그 아까 그 경호하는 사람이 알려주는데 IMF 총재가 피습당했다고. 이 사람이 이제 IMF 총재인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누가 와서 IMF 총재를 이제 칼로 찔러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IMF 총재가 왜 북한 가서 인터뷰를 해?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놈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상상력, 2008년이니까 이 북한에 대한 상상력과 좀 하려면 좀 잘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IMF 총재를 자기 방송국에 초대했는데 북한에서 그 비습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 소설에도 있다고 하던데 굳이 왜 이런 식의 안 해도 될 걸 해가지고 약간 우습게 보이는지 약간 진지한 소설과 진지한 영화인데 중간에 약간 블랙 코미디로 가려고 한번 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조상하나 이제 북한도 이런 거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아마 이때 이제 그 2008년이니까 영화가 그 IMF가 조금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왜냐면 2008년, 2009년이면 그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그래서 약간 금융권을 이게 조금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라고 그 신발 테러 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때쯤 그 중동 기자인가 신발을 막 던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부시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영화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있는 수장들을 좀 조롱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깥에 보면은 아까 점심 때잖아요. 이게 약간 오후잖아요. 시위가 좀 격화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차 막 두들기고 여기 보면 막 쥐를 들고 있어요. 쥐 엄청 커. 뉴욕 쥐라서 그런지 쥐를 막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항의의 표시로 막 던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쥐가 상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가들한테 너는 쥐새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고, 동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화폐, 어떤 고립된 도시, 봉쇄된 도시에서는 화폐를 돈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어떤 프로테스트 하는 쪽에서는 약간 상징적으로 쥐를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쥐 무섭지 않나? 꼬리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차 막 두들기고 있고, 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차량 밖에서는. 그래서 한 3시쯤? 아마 3시쯤, 4시쯤, 시간은 정확히 안 나와요. 약간 밖에 햇빛이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정할 뿐인데,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CFO가 공원에서 그 달리기 하고 있다가, 공원에서 러닝하고 있는데, 소환이 된 거예요. 어디로 와라. 그래서 어느 블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 타서 보고합니다. 우리 엄청 잃고 있다고. 우리 돈 엄청 잃고 있고,
그 나 오늘 쉬는 날인데 부르면 어떡하냐. 여기 영화에서는 싱글맘이거든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뉴욕에서 사는 여성인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스타트업에 뭐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작은 헤지펀드의 CFO면 이제 CIO라고 인베스트먼트 오피서는 아니라서 투자 책임자는 아니고 이제 재무적인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사람인 거죠. 뭐 자금 팀장이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엄청 잃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파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런닝 하고 있다가 와서 이렇게 오늘 이제 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불평을 하다가 우리 사장은 이제 알고 있죠. 다 아까 보셨지만 시스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보고를 받은 거죠. 사실 보고 받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닌데 보고합니다. 여기 담담이는 아니지만 나 쉬는 날 좀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싱글맘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의사가 옵니다. 의사. 얘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에릭은 하루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요. 몸 생각을 엄청 많이 해. 죽을까봐. 그래서 의사도 또 병원에 안 가고 왕진 의사를 부르는 거죠. 자기 주치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서 다른 의사가 오니까 이제 경호원이 제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이 제지했는데 대타가 와서 검진을 합니다. 이 재무 책임자 있는 자리에서 검진을 해요. 다 벗은 건 아니고요. 상의만 벗은 거고. 물론 사실 나중에 보면 다 벗은 거랑 다름없는 진료도 하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하고 이 여자는 이제 CFO지 임원은 이제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의사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다. 의사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검진을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좀 괴기스럽긴 해요. 영화 보실 때 보면 처음에 보면 이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나 소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리를 다룹니다. 여기서 보면 약간 섹슈얼적인 면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야하고 이런 건 거의 안 나오는데 조금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뭘 진단받냐면 근데 매일 그걸 봤는데 왜 어쨌든 여기서 뭘 진단받냐면 이 의사가 이 주인공의 전립선이 비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의외로 의학 지식 이런 거 많거든요. 전립선이 비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전립선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원래 모든 사람은 다 비대칭인데 거의 완전 대칭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대칭이래.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담아두고 있습니다. 내 전립선이 비대칭이다. 내 전립선이 비대칭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만난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요거 되게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영화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러고 끝나고 이제 CFO는 내려요. 내리고 이 의사도 내리고 가다가 또 와이프가 이제 그 오후에 책 보고 있는 데를 찾아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거의 스토커 수준인데 이건 서점 안에서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찾아가 아마 경호원들한테 계속 추적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찾아가서 책 보고 있는 와이프한테 밥 먹자고 합니다. 아까도 만나면 밥 먹자고 그랬죠. 택시 탄 다음에 아침 먹을래?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우리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부인데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아니지 아침 먹고 나서 그 와이프 또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또 밥 먹자고 하는데 이때 되게 디테일한데 이 여성분이 보면 이 와이프가 보면 이 말씀을 택시 탔을 때 그 옷이거든요. 그죠? 그 옷을 입고 근데 이 와이프가 보자마자 물어봅니다. 야, 너 넥타이 어딨냐? 그럽니다. 아까는 보시면 넥타이 메고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 넥타이가 사라지냐면 이 여자분 만난 다음에 넥타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역시 섬세하다. 여성들은 섬세하다. 그래서 너 넥타이 어딨어?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면서 어디
뭐 시위대랑 뭐 그래서 좀 뭐 어디 끌어놓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너한테 이제 섹스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엄청 이제 어떤 식스센스, 육감이 엄청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이 여성분은, 이 와이프는 되게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문학적이고 이래요. 여기서 시인으로 나오거든요. 시 쓰는 사람으로 나와. 시 쓰는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어쨌든 시 쓰는 사람으로 나오고 책도 보면 엄청 어려운 책, 고서점이잖아요. 이거. 옛날 책들. 거기 있는 와이프를 찾아다가 또 밥 먹으러 갑니다. 점심이네요. 아까 아침이고. 점심 이제 보면 또 부자인데 엄청 부자인데 약간 좀 싼 식당으로 가요. 보면 아까도 그렇고 아까는 24시간 이 식당에 갔잖아요. 이 식당 가서 이제 팬케이크에 시럽 뿌려서 먹고 여기서는 약간 뭐 약간 그 여기 이탈리아 음식인가 어쨌든 약간 퓨전 음식 같은데 그래서 꼭 돈도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린 친해져야 되고 우리 부부인데 너무 소원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와이프는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바닷가에 얼마 전에 새로 캐빈을 지었대요. 캐빈을. 그래서 오두막 같은 거.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갈래? 그러니까 이때 약간 처음과 달리 이 친구가 약간 조금 마음을 조금 내놓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얼굴이 밝아지면서 우리 거기 갈까? 그런데 남자가 바로 아니 난 도시가 좋고 거기 가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면 이번에 얘가 좀 빼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약간 계속해서 대화가 안 돼요. 남자는 이제 같이 자자고 하고 자자 아니면 밥 먹자 이 두 말밖에 거의 사실 그 얘기만 하는 건데 계속 징징대면서 계속 달라붙어요. 나를 좀 나랑 친해져야 되고 나랑 좀 봐줘. 그 여자는 그 시큰둥하고 있다가 뭐 이제 뭐 캐빈 그러니까 바닷가나 네 개인적 이 남자가 자기 개인적 얘기할 때 너무 좋아하고 더 얘기해보라 그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얘가 이제 신흥 부자잖아요. 사실은 뭐 별로 가진 거 없고 그냥 트레이딩 잘해서 돈 좀 모았어. 이 여자는 이제 이 여자분은 원래 부자. 그러니까 올드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이나 이제 서구권에서는 올드머니는 이제 대대로 부자. 약간 그냥 부자가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삶 자체가 어떤 부자의 삶, 부자가 아니라 약간 거의 귀족적인 삶. 이제 세상의 일부가 된 그런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돈 트레이딩 이런 거 안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뭐 주가가 얼마고 이런 거 안 봐요. 택시 타고 다니고 아까 보셨잖아요. 난 택시 타고 다니고 차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다. 차가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써. 택시 타고 다니고 서민들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책 보고 시 쓰고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가 처음에는 이제 약간 유대인 천대받는 유대인 금융업으로 시작했지만 몇 대를 거치고 나면 학자들이 막 배출됩니다. 그래서 학명 같은 거 보잖아요. 어떤 뭐 식물 학명 이런 거 보면 로스차일드 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나 스페인 쪽에 포도밭 좋은 포도밭 때르누아 뭐 이런 거 보면 로스차일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미 세상의 일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이 여성분이 상징하는 건 그런 올드머니를 상징하고 그 올드머니들은 지금 주가나 뭐 이런 육체적 관계 같은 어떤 그런 가벼운 그런 것보다는 가볍다고 하긴 좀 그러나 어쨌든 좀 1차적인 그런 것보다는 감성적인 교류나 이런 걸 선호하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밥을 또 먹고 있는데 시위대가 이 가게 안까지 쳐들어와서 막 이게 또 쥐예요. 밥 먹고 있는데 좀 그래. 어쨌든 이렇게 쥐를 막 흔들고 던져버립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의 유령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게 그 공산당 선언 맨 첫 구절에 원래는 이 자본 캐피탈리즘이 아니라 그 커뮤니즘,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의 첫 구절을 약간 패러디 또는 인용, 조금 변형한 건데, 지금 시위대들이 그런 식으로 뉴욕 한복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쥐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밤이 되면 조금 더 격화돼요. 낮에는 좀 그렇다가 밤 되면 막 불지르고 그러거든요. 식당까지 들어와서 던져요. 근데 이 지점이 되게 뭐랄까, 이때쯤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가 이런 어떤 자극적인 소동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우선은 집 여기 식당 주인이 막 저 시위대 놈들 또 왔네라고 하지만, 이 시위대들을 누가 체포하거나 이 사람들한테 총을 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선 얘들은 그냥 소리 지르고 쥐 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예전에는 이제 공산당 선언이 이 구절을 썼는데, 이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쪽에서 공산당 선언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시위대가 가상의 시위대긴 하지만. 그리고 이 에릭, 어떻게 보면 그 금융자본주의의 최정점,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에릭은 약간 호감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더럽다고 하고 저 새끼들 뭐야 라고 하는데, 에릭은 그 나가는 시위대를 보면서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에릭은 지금 돈은 많이 벌었는데 좀 무료해요. 이제는 나 없어도 시스템 돌아가고, 나 없어도 돈 지금 뭐 위안화 약세 베팅했다가 잃고 있긴 하지만 다시 위안화는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위안화 약세에 이렇게 큰 베팅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무료해. 28살인데 한국 나이로 한 30 됐겠죠. 얘는 이 영화에서 보면 한 25세 이미 거의 최정점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심하고 무료하고 뭔가 이거 재미도 없고 숫자만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다 가지고 있고, 하지만 올드머니 레가시머니랑 결혼했는데 얘는 나를 인정 안 하고, 난 뭐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내 부하 직원들은 말도 안 듣고, 어쨌든 심심하고 무료하고 뭔가 어떤 모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시위대를 보면서 에릭은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제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차를 몰고 리무진을 몰고 이발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피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경호원이 계속 우회하자고 하거든요. 네, 에릭은 계속 그쪽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위대 한복판으로 그 시장 자본주의의 산물인, 시장 자본주의에서 벌어서 산 그 리무진, 그 최신식 또는 엄청 방탄유리랑 방탄 처리된 그 리무진을 끌고 계속 가는 거죠. 다음 미팅. 이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입니다. 이제 점심 먹었죠? 점심 먹고 와이프랑 또 헤어졌어요. 다음 미팅은 수석 이론가입니다. 치프 오브 티어리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잡이 없는데, 어쨌든 보면 이 영화에서 보면 구도가 처음으로 바뀝니다. 그 전 미팅에서는 에릭이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왕 같은 자리 보시면, 그죠? 이 왕자리, 이 CFO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 미술 중개상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으로 수석 이론가 만났을 때는 왕자리를 내줍니다. 왕자리를 내주고 경청합니다. 지금 뭐 쓰는 건 아니고 햄버거 먹고 있는 건데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경청하고, 이 여자분은 마치 이 구도 보면 약간 어떤 성전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리무진 자체가 이 에릭한테는 일종의 방주고 전투함이고 성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무진 자체가 일종의 자본주의의 성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에릭은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걸 상징하는데, 한눈에 자기 수중에 다 두고 밖에서 아무리 시위가 있어도 다 막아낼 수 있고, 밖은 또 경호원들이 지켜주고 차 밖에서 계속 걸어가면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가 돈 주는 사람한테 상석을 내주고 약간 다소곳이 앉아서 듣습니다. 말을 그 전까지는 에릭이 처음에 말을 해요. 잘했어? 뭐 얼마나 잃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먼저 말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 말하는 이 포커스가 이 수석 이름가 킨스키라고 하죠. 킨스키라고 부르겠습니다. 킨스키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킨스키가 자본주의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장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고 지금 밖에 봐라. 시위대들 밖에서 시위대들이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속도를 못 견뎌내. 이 빠르게 변하는 자본주의랑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할 거다. 그래서 언젠간 되돌리려고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시간마저 기업의 자산이 됐고 여기서 이제 사이버라는 단어 이때만 해서 썼어요. 지금 잘 안 쓰죠, 그죠? 사이버 자본이 사이버 캐피탈이 피처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약간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 같은 거를 마치 성직자가 타락한 왕족 또는 이제 잘못하고 있는 왕한테 조언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요 왕이나 귀족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약간 듣고 있다가 술을 한잔 합니다. 그 리무진에 차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그 술을 두 잔 따라서 나눠 마십니다. 나눠 마시면 다리도 꼬고 약간 이제 이 친구들이 경청한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구도예요. 술을 마시면서 이 분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얘는 이제 자본주의나 시장 자본주의나 어떤 숫자로 돌아가는 세상을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친구잖아요. 에릭은 거기서 성공을 했고 그거를 약간 밸런스를 잡아주는 존재, 일종의 종교인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타락하지만 그 종교인들께서 어떤 양심의 소리를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술을 한잔하고 술이 상징하는 게 또 있죠. 술을 한 잔씩 하고 나서는 편하게 다리도 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파괴의 충동이 있다. 그거는 이제 창조적인 충동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천재 세계에서는 좀 다르다. 천재가 우리를 이제 이끄는 법이고 원래 인간 세상에서는 그 뒤처진 애들, 낡은 산업은 파괴되어야 되고 새로운 시장이 강제적으로 개척돼야 된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그게 자본주의다. 그게 원래 인간의 역사고 자본주의다. 그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다. 그게 순리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원래 미래 같은 거 잘 모르는 척 한다.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매한 대중이 있고 완전히 이런 내용 조금 다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매한 대중이 있고 천재들이 끌고 가는 게 인간 세상이고 자본주의가 그 한 형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듣고 있으면 사람들은 못 쫓아가는데 너네 같은 천재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은 너한테 나쁘다고 하지만 또 너도 이제 어렸을 때 배운 어떤 교육에 따르면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낄 수 있지만 아니야. 세상을 위해서는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좋은 거야. 기술적으로 원래 인간은 발달하게 돼 있고 속도가 빨라진 건데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도 있고 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정신무장을 시켜주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학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물론 종교적 의미도 있긴 하지만 흔히들 이제 경제학을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굉장히 정교하고 또는 뭔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국가에는 공산국가의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는 자본주의의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서로 이게 옳은 경제성장
또는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가들은 티어리스트잖아요. 티어리스트들은 이론적으로 그거를 정당화하고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고 그걸 이제 대중한테 설파할 뿐만 아니라 그걸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왕권은 신이 준 거다. 중세는 뭐 예전에는 뭐 로마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로마 황제는 그 자기는 이제 제일 시민이다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절대 왕정 시대 되면 왕권 신수설 이건 이제 어디서 나왔냐? 그 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이 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거다. 대신 그 왕관은 내가 씌워준다. 그 당신은 이제 서양에서는 종교가 학문이었으니까. 동양에서는 어떤가요? 동양은 이제 그 유교에서는, 그죠? 유교에서도 제왕 무치,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 왕은 막 해도 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가들이랑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정당화해주고 그런 거 약간 이제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영화는 이제 비판적인 영화니까 술 한잔 하고 그래서 이 에릭이 그래도 이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릭이 이제 약간 체념한 듯이 말합니다. 지금 돈을 계속 잃고 있어요. 계속 잃고 있는 중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에릭이 그래 뭐 자본주의가 이렇게 안 좋고 뭐 못 견디고 약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인식해. 현실은 내가 숫자적으로 또는 이제 막 그 월스트리트에서 돈 버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를 중얼중얼 하니까 갑자기 이 이론가가 아니 그건 이론이고 나는 당신의 수석 이론가일 뿐이고 나는 이론을 다룰 뿐이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 건 이론이고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현실은 달라. 현실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뉘앙스인 거죠. 과거를 파괴하고 미래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취업해 줍니다. 북돋아 줘. 왜냐면 이때쯤이면 오후니까 아침 8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돈을 계속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손절해야 돼. 이때 아까 그 트레이더를 그 애널리스트를 만났다면 손절하라고 했을 거예요. CFO를 이때쯤 만났으면 여기서 끊자고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손절을 못하게 이제 취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끊으면 네가 지는 거예요. 아까 사상적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이론가들은 몰라 시장을 그냥 뭐랄까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만 만들고 그냥 뭐랄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이 뭐 알겠어 위안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지 그냥 이 사람을 계속 이제 북돋아 줄 뿐이야.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적절하게 이때쯤 뭐 그래서 이 사람을 찾은 걸 수도 있고 이 에릭이 어쨌든 지금 가장 해주면 안 되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잃고 있는 애한테 너는 틀리지 않았다. 너는 옳은 길을 왔고 원래 그게 네가 잘못되거나 또는 네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원래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너는 역사적 사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 지금 밖에 막 페인트 맞은 거 보이시죠? 시위는 더 격화됐어요. 그런데 안전한 리무진 안에서 이제 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망해가고 잘못 선택하고 있는 자본가와 그 자본가가 주는 달콤한 꿀을 먹어가면서 책임 안 지는 이론가가 앉아서 서로 이제 자기 신념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은 근데 신념 같은 건 없어요. 돈만 받으면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이제 술 더 먹고 이제 아예 들어놓습니다. 이제 아주 편해. 처음에 이거랑 사뭇 다르죠. 보시면 이때는 뭔가 약간 성스러운 느낌이 날 정도로 뭔가 이제 고해성사 같은 느낌이 가르침 받고 뭐 그런 설교를 듣는 그런 느낌인데 술 한잔 하고
누워버려 그냥 누워서 사는 얘기하고 이때쯤 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경호원이 창문을 열고 더 위험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이 자본 또는 어떤 회사 또는 내 이렇게 껍질 안에서는 밖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가 지금 난리 났고 지금 뭐 엄청 격해지고 워닝을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안 들어. 그냥 내가 옳아. 내가 옳고 이게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약점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런 개별적인 게 아니고 자본주의도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이 시스템 체제가.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해온 방식대로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험해졌어요 했는데 얘가 그냥 이거 쭉 올려버립니다. 아예 말 안 들어. 네가 경호원 너가 뭘 알아. 그런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죠. 계속 갑니다. 어쨌든 이 경호원은 돈 받는 만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잃는 걸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마카다미아는 아니겠지. 부자들은 원래 마카다미아를 좋아하는. 어쨌든 이렇게 막 보니까 거의 다 잃었어요. 또 와이프를 봅니다. 지나가다. 이건 지나가다 봤어. 와이프가 극장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조금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까 옷이 보시면 이 부인분이 이런 하얗고 조금 샤방샤방까지는 아닌데 좀 점잖고 귀족적인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드레스 셔츠긴 한데 조금 아까랑 분위기가 다르죠. 검은색이고 실크거든요. 그리고 담배도 펴요. 아까 보면 이제 약간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징하는 게 이제 올드머니의 이중성이라고 할까? 올드머니나 어떤 올드 권력들은 세상이나 이쪽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어떤 왕들이 주로 그러는데 영국 왕들이 그러는데 주로 백성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고 시혜를 내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이면은 역시 착취의 정점에 있는 거죠. 왕이라는. 그리고 세습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굉장히 공분하는 게 이제 공정에 관해서 굉장히 공분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국민은 이제 공정 따위는 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물론 영국에서도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부모를 잘 만나면 왕이 되거나 왕족으로서의 그 안락한 삶을 누린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류의 절반은 왕정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왕이 옛날처럼 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머지 반의 또 반도 어떤 그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부의 세습도 인정하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표현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여성분이 이때만큼 그 낮에만큼 뭐 이렇게 뭐 바닷가 가자라든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고요. 저녁 먹으러 또 가요.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면 이 자기 와이프 만날 때마다 아침 먹자고 그러고 점심 먹자고 하고 저녁 먹자고 하고 저녁 먹으러 가요. 여긴 조금 더 좋은 식당이죠. 딱 봐도 아까처럼 그 간이 식당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젠스당 형님 오시면 치킨 드시잖아요. 젠스당 형님이 평소에 뭐 드실까요? 그죠? 치킨 안 드실 것 같은데 치킨도 누가 엄청 요리한 사람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품격 있는 데서 먹는데 여기서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먹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에릭이 나 완전 개털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 다 잃었다. 그때 이제 이 여자분이 실망하거나 화내는 게 아니고 조금 좋아합니다. 좀 웃으면서 내가 경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제가 이제 올드머니하고 이제 새로 라이즈한 어떤 부자들의 차이인데 이들은 어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강화하는데 쉬는 부자들을 쓸 뿐인 거죠. 어떤 결혼 관계나. 결혼했지만 우선 감정 교류도 없고 또는 이제 뭐 부부 관계도 잘 안 하고 결혼해서 몇 주 됐는데 서로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새로 떠오른 세력이 실패하면 바로 버리는 거죠. 상관없는 거야, 이 올드머니들은. 올드머니가 상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세상의 일부가 된 권력이나 자본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궁금해하는 로스차일드는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사실상 끝이 납니다. 약간 이혼 통보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차 타고 이제 또 가요. 계속 어쨌든 머리를 깎아야 돼.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야 돼. 가다가 길이 왜 이렇게 막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르타 페즈라고 래퍼인데 수피교도입니다. 수피교도. 수피교가 이슬람교에서도 약간 신비주의 종파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에 우리가 이제 수니와 시아가 나뉘었고 시아가 소수 종파라고 생각하는데 수피는 거기서도 훨씬 더 소수예요. 그런데 수피교도인데 래퍼야. 이거 조금 전 수피교도인데 래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래퍼는 조금 뭐랄까 하층 문화기도 하고 조금 더티한 부분도 있는데 수피교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교도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죽어요. 죽었는데 이 에릭이 좋아하는 래퍼고 평소에 좀 친분도 있었나 봐요. 근데 죽은 걸 몰라요. 관심이 없어. 얘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아마 매니저나 관계자인가 봐요. 차에 탔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이 부르타페즈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죽었어.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얘가 이제 총 맞아 죽었어라고 묻는데 아니 그냥 원래 지병이 좀 있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또 비웃는 거죠. 래퍼는 총 맞아 죽는 거다라는 어떤 편견을 보여주는 거고. 얼마나 이제 얘가 앞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 전용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클래식이 나오고 하나는 브루타 페즈의 랩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용 엘리베이터 하나에 꼭 켜둘 만큼 좋아하는 래퍼인데 그 래퍼가 죽은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래퍼의 지금 장례식 때문에 차가 이렇게 막히는 걸 줄 몰라. 그러니까 약간 또 부자들이 그러니까 연예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또 비꼬는 거죠. 부자들이 돈 벌면 막 구단 사고 연예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엔터테인 회사 사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들한테는 그게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지. 사실 예술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겉멋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이런 신흥 자본에 대한 어떤 비난도 아니고 약간 경멸 같은 게 있어요. 니네는 그냥 뭐 어린 놈들이 숫자 조금 막 해가지고 어떤 현실하고는 상관없이 숫자적으로만 알고리즘 같은 거 막 해서 돈 벌었다고 꺼드럭 대는데 얘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없고 최소한 올드머니 같은 기품도 없잖아. 너네는 그냥 뭐 리무진 타고 다니고 뭐 그러고 있지만 너네가 세상을 얼마나 망치는지 보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화 자체가. 바깥에서는 이제 그래서 막 이러고 있다가 잠깐 나가거든요. 잠깐 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 에릭 얼굴에다 파이를 팍 쳐박습니다. 이제 경원이 계속 붙어 있었어도 그거 하나 잘 못 막아요. 그리고 파이를 쳐박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머리에 얼굴에다 쳐박고 나서 앙드레 페트레스쿠 프랑스계인 거죠.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막 엄청 잘하지 못하는데 너를 손보려고 내가 대통령 암살도 미뤘다. 원래 내가 대통령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를 손보려고 3년 동안 널 쫓아다녔고
손 본다는 게 막 죽이는 건 아니고 파이로 얼굴을 가격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뭐 간디한테도 그랬고 뭐 아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한테 한 행동가. 당시만 해도 요즘은 별로 없는데 경우가 되게 삼엄해져서 옛날에는 이제 행동가들이 달걀도 던지고 우리나라도 있었죠. 달걀도 던지고 뭐 이런 2000년 이게 2008년 영화긴 한데 2003년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거든요. 2000년 초만 해도 사실은 80년대랑 90년대에 굉장히 강했던 어떤 행동가 조직이 그린피스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약간 별로 약한데 당시 이제 좌파 또는 이제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적군파나 일본의 적군파나 서양 쪽에 이제 붉은 여단 이런 쪽 과격파로 좀 가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조금 외면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으로 좀 많이 가요. 행동가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환경을 조금 더 심각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쪽 좀 과격해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하긴 하지만 2003년, 2008년이면 2001년에 또 그 2000년대 초기에 IT 버블이 터졌거든요. 9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IMF도 그렇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이 약간 밀레니엄 막 그래가지고 혼돈의 시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행동가들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그때가 이제 학생운동의 거의 마지막 황혼기였고 글로벌리 다 비슷합니다. 2008년 이후로는 아예 그런 어떤 게 사라졌죠.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좀 시민운동이나 좀 자본주의에 많이 흡수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해요. 막 이렇게 파이.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이 배우랑 같은 배우거든요. 이 배우가 이제 이 영화가 2008년이고 이게 2010년일 텐데 퀀텀 오브 솔러스가 여기서 이제 도미닉 그린이라고 그 악당으로 나와요. 스펙터라는 조직에 있는 악당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름 행동가인 거지, 그지? 여기서도 반체제 인사인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파이로 반체제를 표현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음모와 살인과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감독이 일부러 그런 뭐 이때쯤 대세 배우긴 했는데 일부러 약간 좀 그런 걸 비꼬려고 한 건가 생각. 어쩌면 이 사람이 잘 돼가지고 전향 같은 걸 해가지고 나름 세상을 이렇게 파이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밀 결사에 들어가서 세상을 뒤엎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케이스 꽤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 영화 보고 있으면 뒤에 마지막 이제 나오는 배우도 좀 그런 배우인데 좀 신기했어요. 넘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이 파이 테러까지 당하고 나서 경호원하고 둘이 얘기를 하다가 경호원 총을 이렇게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총이 좀 좋은 총이라서 음성 인식, 그러니까 주인 그 소유자 사용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총을 못 써요. 그래서 이 총 그런 음성 인식 같은 거 돼?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패스워드 같은 걸 말하라고 해요. 풀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호원을 죽입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준 사람을 그리고 야근도 하고 있는데 죽여. 약간 파이 이거 맞아가지고 짜증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제 이 에릭은 사실 이때쯤 다 잃어요. 다 잃어서 이미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법적 어떻게 보면 제도적 테두리 자체를 이탈하는 거죠. 이게 자본의 속성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추상적인 형태의 자본이에요. 자본이나 돈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시스템한테는 그걸 굉장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실을 입잖아요. 내가 손실을 입으면 그 시스템을 부정하고 잘못했다고 해요. 마치 미국이 지난번에 금융위기가 나니까 그동안 그 자본이 항상 정부한테 얘기했던 게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너는 무능하잖아, 이 정치인놈들아. 니네가 간섭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시장이 붕괴하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쌓았던 업보가 무너지니까 지금 안 나서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지금 이걸 일을 해야지.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편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사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약간 조금 그러는 게 평소에 정부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면 폭락할 때 사실 정부한테 막아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폭락하면 꼭 정부한테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죠. 마치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악인 것처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아까 그 이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자본의 속성이기도 하고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죠.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존재인가를 이 영화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경호원까지 죽이고 나서는 완전 이제 지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전사거든요. 뒤에 운전사만 데리고 이발소에 갑니다. 이발소에 결국은 가. 밤 거의 막 저녁 먹고 9시 10시쯤 됐는데 갔는데 이 이발소가 있는 위치가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발소 딱 보면 알겠지만 되게 허름하고 오래됐죠. 이게 뭐냐면 이 에릭 출신이 가난한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발소 아저씨가 너 많이 컸구나 이러면서 너 옛날에 너네 가족들이 저 맞은편에 살았을 때부터 내가 많이 깎아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은 굉장히 완전 할렘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백인이 사는 좀 못 사는 동네 뉴욕에서 살다가 이제 머리가 좋고 좀 능력이 뛰어나서 빨리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뉴욕 한가운데에서 리무진을 타고 자기가 태어났던 어린 시절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몰락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그걸 의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보셨죠. 재능이 낭비됐을 때 더 에로틱하다 이렇게 한 표현. 일종의 자만도 있었고 나는 단순히 졸부가 아니야. 나는 졸부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이기도 해. 그래서 자꾸 그 와이프로 상징되는 올드머니한테 인정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더 친해져야 된다. 날 인정해라. 올드머니는 좀 볼까? 뭐 괜찮긴 한데 좀 보자. 그런데 망하니까 바로 약간 찬밥 신세 거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실패한 거야. 네가 올드머니가 되려면 적어도 한 6대 정도는 부자로 살아야 되고 귀족 자기 정도는 좀 있어야 되고 불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환경운동이라도 해야지 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귀족의 조건은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어떤 희생의 서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가문이 희생의 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케네디 가문이 약간 그런 케네디 가문이 원래 케네디 아버지는 그냥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브로커였거든요. 그런데 케네디가 죽음으로써 이제 귀족 서사가 완성됐죠. 근데 약간 비련의 귀족이 된 거고 부시 가문도 보면 약간 서부로 가서 개척한 미국은 그랬고 로마 같은 경우는 그라쿠스 형제도 평민 귀족인데 형제가 개혁하려고 하다가 죽잖아요. 마치 케네디 형제처럼 둘 다 원로파들한테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쿠스 가문도 로마에서는 꽤 오랫동안 귀족으로서 인정받죠. 그래서 올드머니하고 이제 신흥 귀족하고 좀 신흥 귀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졸부?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동부 금융권이 서부 금융권을 그렇게 조금
뭐랄까, 천대한다? 천대는 아니고 그냥 안 껴주는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린 놈 새끼들 니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JP 모건부터 시작된 JP 모건 회사인데 넌 뭐라고? S 뭐라고? 실리콘밸리 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상징하는 것 같아요. 상징하고 알레고리, 메타포, 알레고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와서 머리를 깎습니다. 얘는 여기서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뭐 1초에 막 100만 달러씩 버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 이 깎는데 얼마 줄까? 한 20달러? 40달러? 100달러? 어쨌든 이걸 깎으러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총을 하나 줍니다. 총을 잃어버렸다니,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경호원 어디 갔어요? 근데 얘가 죽였잖아요. 뭐 경호원 뭐 어디 갔어요? 뭐 하니까 그러면 이 동네에서 총을 안 갖고 다니면 엄청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총을 하나 한 자루 줍니다. 나갔다가 여기 이제 그 동네는 아니고 이 운전기사가 리무진 세워둔 차고에 내려주거든요. 갔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 그래서 그 건물에 올라갔더니 이런 엄청 조금 험한 이제 무서운 약간 건물이었던 거예요. 한 4층 정도 올라가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베노 레빈. 이 에릭 회사에서 일하던 전 직원이에요. 나이는 아까 그 미술품 중개상하고 같이 41살입니다. 이 베노 레빈이 막 얘 이름을 부르니까 얘가 그냥 왔어요. 사실 뭐 납치하거나 함정을 판 게 아니고 얘가 왔어.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너 아까 한번 지나갔는데 내가 너 봤는데 너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서 전 직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내 이름 뭐 말하면 아니야? 그러다 얘기해 줍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도 원래 시장에서 트레이딩하던 베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외환 투기 같은 이 사람 바트 내 담당은 바트라고 하거든요. 바트 태국 바트를 연구하고 거기 베팅하는 헤지펀드의 매니저 같은 거였던 거예요. 이 에릭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데 너는 너무 빨라.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손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인데 너는 기계로 알고리즘 같은 걸로 해서 너무 빨라서 점점 내가 뒤쳐졌고 결국은 내가 잘렸어. 한때는 너같이 하는 금융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해서 우리라는 건 사실 이제 올드 스타일 트레이더들, 올드 스타일 약간 베팅 하는 사람들, 올드 스타일로 투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41살이고 28이니까 비슷하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가 2008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2000년도부터 들어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7, 8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치유해 주기를, 나를 구해 주기를 바랬어. 나라는 건 이제 그 세대를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980년대, 90년대 세대들이 2000년 밀레니엄에 가졌던 기대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냉전이 끝나고 90년대 혼란기, 그 냉전 이후에 혼란기를 거치고 2000년도라는 뭐랄까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죠? 새천년인 거잖아요. 새천년? 아 그래 새천년 무슨 정당도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뉴 밀레니엄 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새천년에 갖는 기대를 너네 했다. 근데 너네는 뭐 근본도 없고 펀더멘탈 경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돈으로 돈을 버는 게임을 더 증폭시켰고 너네는 그거에 인간은 계속 배제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빈민가 같은 데서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린 뒤쳐져서 나는 잘렸고 이 사람도 나름 이제 뭐 잘 나가는 매니저였겠죠. 너는 날 자른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아예 패배한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는 부수고 디스트로이하고 미래를 만들어라. 우리는 디스트로이드 된 과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미워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패배한 세대, 패배한 사람들, 패배한 계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겼었는데 이제
여기 온 거, 이 플레이스에 온 거 자체가 또 밀려난 거지. 이, 이 누군가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한테 밀려난 거지. 아까 그 22살짜리 트레이더 하여튼.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의미하는 건 약간 그 자본시장에서 패배한 사람이 약간 먼저 온 사람, 다음 이제 패배 오늘 완전히 패배한 오늘 다 잃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위안화 약세 베팅했다가 원래 소설에서는 엔화래요. 2003년이라서 2003년에는 뭐 위안화가 제대로 거래도 안 됐으니까 엔화래요. 원래 소설에서는 엔화 약세 베팅을 계속했는데 엔화가 강해져가지고 엔화가 강해져서 곤란해지는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될 때 잘못 걸린 거지. 약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미안한데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 얘기는 왜? 전소리 댓글 봐야 돼요? 댓글 뭐가 있었어요? 중요한 댓글이 주부형 뭐가 있었어요? 내가 그 대응해야 되는 댓글이 있었어? 아니야? 모르 별로 중요 내가 뭐 실수했나? 별 얘기 안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당황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지금? 근데 특별히 누구를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는데 저는 되게 이론가답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찔리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난 오늘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했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건 내 무너진 자존감, 내 무너진 어떤 이 자아를 회복하려면 너가 죽어야 돼라는 거예요. 사실은 해결은 안 되지. 그런데 얘가 죽어야 내가 옳다는 게 더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환시장은 더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알고리즘 하는 애들이 망해야 기존의 이코노미스트나 기존의 분석가들이 옳다는 게 증명돼요. 쇼토리가 망해야 롱이 옳다는 게 증명됩니다. 아니면 롱이 망해야 숏이 옳다는 게 증명돼. 그러니까 이게 다 옳거나 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기가 짧든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세력이 망해야 2차 전지 세력이 망하고 한국이 망하고 뭐 동남아가 망하고 미국이 망해야 유럽이 정당성을 얻는 것처럼 자본주의도 계속해서 뭐 시타델 이번에 이제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떠오르시죠. 사실 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가져온 거기도 한데 2, 3년에 한 번씩 어떤 신흥 옛날에 젠슨왕은 아니고 무슨 황이 있는데 한국계 모건스탠리 출신 트레이더 있잖아요. 52조 말아드셨나? 13조 원인가? 어쨌든 무슨 그분도 무슨 황인데 빌황 그래 맞아요. 그분도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망할 때 사람들의 심정은 되게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에서는 저 동양놈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배팅만 드립도 하다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쩐지들한테 봐요. 내가 가치 투자자인 내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헤지펀드나 이 사람들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서로 비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머스크 형이 이제 오픈 AI 까고 또 뭐 클로드 까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쟤들 방식이 잘못됐다고 해야 내가 맞으니까. 왜냐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러다 머스크 형이 망하면 제가 이제 꺼드럭 되겠죠. 봐라, 내가 잘 봤다. 그런데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예측해도 가봐야 그때그때 달라요. 지난 5월에는 약세론자들이 엄청 욕을 먹었죠. 6월은 좀 그런데 7월에는 이제 강세론자들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달라진 건 시장밖에 없는데 논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반도체 AI가 좋다라는 논리는 엄청 탄탄해. 근데 약세론자의 논리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냥 너울처럼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논리 서로의 설득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그걸 조금 표현한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정석 해석에 가깝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데 저는 조금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나는 자본주의 아까 시위대 보셨죠? 시위대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상도 그런데 시위대가 엄청 과격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경찰이 그 시위대를 진압하거나 또는 자본주의 혜택을 엄청 많이 보고 있는 이 에릭도 나름 시위대 우호적입니다. 아까 그 파이를 얼굴에 이렇게 던진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죽이지 않아요. 경호는 죽여. 그런데 걔는 그냥 저지만 할 뿐이고 내버려 둬요. 왜냐면 그런 프로테스트 자체가 자본주의나 이 시스템의 극한으로 못 가게 하는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에릭이 상징하는 이 에릭이 자본주의를 상징한다고 해요. 짧은 주기의 자본주의를 상징한다고 치면 결국은 몰락하는 거거든요. 언젠간 극단으로 치닫다가 극단에서 망하는 게 어떤 시스템의 어떤 마지막이에요. 대부분 거의 모든 시스템에 왕정이든 그 전에 있던 공화정이든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랑 공산주의는 좀 다르죠. 근데 민주주의도 그리스에서 그리스 민주주의는 실패했잖아요. 로마를 거쳐서 왕정으로 가면서.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공화정으로 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정치 체제든 또는 어떤 경제 체제든 정점에 이르르면 몰락하는 게 어떤 인류의 역사였는데 자본주의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뭐 막스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비판을 많이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라고 부르기가 또 너무 스펙트럼도 많고 그 체제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뭐가 자본주의야? 라고 하는 게 우리도 자본주의 맨날 하지만 자본주의가 뭔지 정의하기 되게 어렵죠. 일본이 자본주의야? 한국이 자본주의야? 북한도 자기들 자본주의 비슷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실상 자본주의인데 아니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자본주의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억압적으로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실체가 없는 거에 가까운데 그런 시위나 이런 거를 좀 관대해요, 나름. 제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쪽에 있는 이유가 자본주의는 그래도 비판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오히려 그런 시위나 이런 반론 이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를 더 유지시켜주는 어떤 기제 또는 어떤 일종의 치유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텐션이 엄청 높아졌다가도 다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좀 수정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반자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가장 반자본주의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본주의의 데스티네이션은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들이나 어떤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거 자본주의는 이렇게 하다가 독점 자본주의 자본이 하나로 다 뭉쳐서 빅뱅처럼 아니 정확히 빅뱅이 아니지 그 우주가 확 응축돼서 소멸되는 것처럼 확 내부로 붕괴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하니까 안 망해. 그래서 좀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랑 또 하나는 이 원작이 이겁니다. 이제 돈 드릴로라는 소설가가 쓴 건데 2003년에 쓴 동명 소설이에요. 이거 원작이고 2003년에
이런 걸 썼다는 거가 거의 이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어큐파이 그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분노를 표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금융위기 났을 때 후다닥 만들었지. 이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라고 이 사람도 예술가인데 43년생이니까 알겠죠. 이 사람이 청소년기 20대는 전쟁은 나쁜 거고 공산주의도 나쁜 거긴 하지만 약간 진절머리 났을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2차 대전이 나쁘다고 그런 걸 엄청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히피 문화도 있었고 반전 문화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을 기반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빅숏이나 또는 마진콜은 빅숏은 그 마이클 루이스라고 금융시장을 경험한 사람이 쓴 거고 마진콜은 아버지가 이제 메릴린치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금융시장을 표현하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거의 정확하게 물론 약간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표현했는데 이 코스모폴리스는 이제 금융시장을 경험하지 못한 이 이론가들이 쓴 겁니다. 먹물들이 쓴 거죠. 아까 그 사람은 이제 기자기도 하고 원작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그럴듯해. 보면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약간 암호화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들 제가 말한 것처럼 올드머니 이런 상징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금융시장은 어떤 뭐 이런 상징하는 거 비슷한 어떤 존재들이 있지. 그런 객체들이 있지. 하지만 그 객체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또는 그런 의식을 갖고 행동하느냐. 실제로 그 뭐 알고리즘으로 돈 많이 번 애들이 이렇게 뭐랄까 자기 파괴나 그런 성향을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돈 벌면 컨설트 엄청 잘 받아가지고 다음 부를 쌓으러 가고 뭐 더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한 자본주의에서 밀려난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다 비참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물론 부역자들이 있죠. 뭐 이론가들, CFO도 이제 스텝 혼자 아이 키우는 여성분이다 보니까 노동자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뭐 아까 그 살해된 경호원 자기를 결국 죽이는 자본을 보호하다가 죽는 존재들. 그런 이제 상징은 그렇다 쳐. 그럴듯해. 근데 실제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진 않아요. 그 안에도 이제 굉장히 인간 군상들이 서로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섀도우 복싱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 시장을 비판하고 시장을 어떻게 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 개입할 때 보면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고 좀 공부하고 좀 들어오던가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그냥 어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걱정하는 게 그래도 나름 지식인인데 아까 그 소설 원작자도 그렇고 크로넨버그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대중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잘못된 어떤 그런 상들이 대중한테 또는 구도가 대중한테 인식이 된 채로 되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도 약간 이렇게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시장을 말씀드리고 자본주의를 말씀드리지만 의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제가 RTS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해요. 의외로 그렇게 막 관념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리얼한 부분도 있어요. 그 리얼한 것들을 추상화해서 우리가 관념화해서 파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관념화된 거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실제로 현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인 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위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 금융위기 때는 그 정치인들이 좀 겁을 먹어서 실무자들한테 넘겼어요. 저는 그 처방이 버냉키가 내린 처방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수밖에 없었다고는 생각해요. 약간 돈을 퍼붓는 수밖에. 근데 그걸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또 이제 콜라 한 번 먹은 아이가 콜라를 못 끊잖아요. 콜라 끊는 건 이제 나중에 어른 돼서 끊는 건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이나 이렇게 좀 안 좋지만 날 자극하는 것들을 한번 하면 못 끊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긴 한데 다음에 어떤 위기가 온다. 다음에 위기가 오면 정말로 꽤 큰 규모의 부채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시장을 잘 모르거나 자본주의나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시스템 이거 정확히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그죠? 자본주의 전 세계에서 뭐 하는 게 3분의 1 정도 되려나? 어쨌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군인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란 전쟁 같은 거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경제 전쟁은 아닌데 어떤 고집을 부리는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어떤 그런 체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어떤 그런 키를 쥐었을 때 문제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었죠. 좀 걱정은 돼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럴듯해. 저럴 것 같아. 저렇게 막 문제 있고 막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것 같고 해. 하지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끝도 그러니까 이렇게 쏠듯하고 그냥 바로 끝내버려요. 바로 결말을 안 내.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우선은 이제 우리 파악하려면 추상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조금 더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제도나 이런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더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 국채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입찰이 되고 그러는가 또는 외환 시장이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 되는가. 저도 정보가 좀 제한적이죠. FX 딜러를 본격적으로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FX 딜러만 그 시장만 느끼는 거지. 런던에서 경험하는 건 결국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글이나 뭐 이런 거 간접적으로 듣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은 그 구체적인 현상, 리얼 월드를 알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추상화해야 정확히 파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제가 이런 오늘은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죠. 시장이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정확히 말하면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인들이 이론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맞는 것도 있어요. 한 80%는 맞고 20%는 좀 틀린데 심지어 마진콜도 좀 틀린 부분이 있죠. 그런 거 말씀드렸고 시장이 좀 조용해서 적당한 이 재미없는 영화를 소개시켜드릴 적당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이 또 급변하면 이 라디오 할 시간 자체가 없을 테니까 다음 주도 좀 바빠질 텐데 어쨌든 좀 늦은 시간에 또 연휴 중간이라서 또 못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재미없는 내용 일부러 가져와서 조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라디오 스테이션은 당분간은 이제 이런 뭐랄까 좀 이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본질에 관한 얘기를 좀 할 생각이고요. 영화나 만화나 뭐 소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고요. 오늘 올라간 그 알아드림은 저를 이제 제 자신을 아는 거로 시작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거 또는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 위주로 제가 알아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댓글이든 뭐든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가능한 거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후보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가능하면 후보댐 가서 범블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또는 뭐 한국의 예탁 결제 시스템이 궁금하다. 그러면 예탁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예탁결제원 가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궁금한 거 하나씩 알아보는 게 또 쏠쏠하는 재미 있습니다. 제, 제 특징이기도 한데 약간 계속 궁금한 건 계속 이제 꼬리에 물고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빌드업도 많고 막 좀 지식이 좀 넓고 얕고 넓은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라기보다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오늘은 재미있으라고 가져온 건데 가능하시면 영화 한번 보시면 좋긴 한데 재미는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OTT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보시지 말고요. 나중에 조금 더 재밌는 영화로 오디세이 이런 거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이도 이제 자본주의적이나 또 경제적으로 설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오디세이나 트로이 이런 것도 그리스 신화 자체가 약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아무래도 저희 채널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경제나 또는 그 이론, 경제 이론이나 금융 이론이랑 좀 연결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연휴 내일 하루 남긴 했지만 푹 쉬시고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